자, 오늘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한류에 대해 알아보는데요. 특히 이 시기별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의 이 학습 목표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한류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시기별로 한류가 발전하면서 그 발전 과정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한국의 문화 외교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였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.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이 한국의 문화 외교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새롭게 수립한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선전이나 그리고 해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.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이 국내 정치적으로 5.16 군사 쿠데타 이후 새롭게 들어선 이 군사 정권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자 이 문화외교를 활용하였고,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개발 추진을 위한 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외교를 활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1980년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이 스포츠 외교를 주축으로 문화 외교를 추진하였는데요. 이는 당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었습니다. 1990년대 한국의 문화 외교는 이처럼 1980년대에 치러진 세 차례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. 특히 이 한국의 전통문화 확산과 함께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도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.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.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. 특히 이 한류의 등장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요. 한류가 등장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한류의 확산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확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 이처럼 한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이 되었고 또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통문화와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한류로 인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게 되면서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높아졌죠. 자, 그럼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한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? 또 이 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? 오늘은 이 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해보자 하는데요. 특히 한류의 기원을 시작으로 한류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한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.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한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인데요. 그렇다면 이 한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대중문화는
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? 한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이 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대중문화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대중문화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중매체에 의해 상품으로 그리고 대량 생산, 재생산되어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소비되는 그런 문화를 가리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요. 바로 대중매체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 더의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대중입니다. 자, 우선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중매체란 과거 주요 매체로 자리매김했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그리고 라디오 등의 음성매체를 포함해서 흔히 이 영상매체라고 불리는 TV나 영화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이 대량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나 수단을 우리는 대중매체라고 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.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TV나 스마트폰 등의 대중매체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대중매체는 통신과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. 특히 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 효과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달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죠. 또한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.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 대중문화 역시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자, 대중문화의 정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하는 점입니다. 문화가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불특정 다수,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품으로서의 동일한 문화를 소비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확산은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고요. 또한 확산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.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곧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를 의미하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문화의 대량 생산과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이 대다수 구성원이 바로 대중인 것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이 소수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는 우리는 이 대중문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향유하는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인 것이죠. 이처럼 대중문화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한류는 바로 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발생한 문화현상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대중문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?
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중문화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대중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서적 등의 인쇄매체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중매체였습니다. 그리고 당시 이 대중매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인쇄매체라고 한다면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있습니다. 이 두 신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들 신문은 대표적인 민간신문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. 사람들은 이들 신문을 통해 국내외 정세는 물론이고요. 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비록 지금은 이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것의 발행량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방송국의 개국도 당시 대중문화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. 1927년 2월에 이 일본의 총독부의 지원 아래 한국 최초의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방송국이 개국하였는데요. 이 경성방송국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성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총독부의 지원을 받았고 또 개국 목적이 이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정보와 이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것, 그리고 일본의 식민 체제에 한국이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은 일본어와 조선어를 모두 사용하였는데요.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대중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당시 라디오는 이 신문과 달리 누구나 들을 수 있었던 보편적인 대중매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중들에게는 신문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중매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대중매체가 등장하였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자, 당시 사람들에 의해 많이 소비되었던 대중문화로는 우선 이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일본풍의 트로트 가요가 있습니다. 트로트 들어보셨죠? 이 트로트는 일본의 엔카라고 하는 일본 대중음악 장르의 하나로 이 일본 특유의 감각이나 정서에 기초한 음악입니다. 이 트로트의 유행은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이 점차 한국적 정서를 담게 되었는데요. 이 트로트의 유행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극장과 그리고 영화의 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. 지금의 서울인 당시 경성에는 이 1900년대 초반부터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요. 특히 1907년 6월 이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라고 불리는 단성사가 설립되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성사에서는 1919년 개봉한 한국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의리적 구토를 비롯해 1924년 한국인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 장화홍련전 등이 상영되었습니다. 그리고 1926년에는 나운규 감독의 민족영화 아리랑이 개봉하면서 이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특히 이 아리랑은 영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 한국의 민족 정신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강압적인 통치 가운데서도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일제강점기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
인쇄 매체인 신문을 중심으로 이 소수지만 라디오와 그리고 영화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일본에 의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